식민지 지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문제다. 근데 일본은 배상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개시하는 게 2014년도입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틀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일본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강조를 해두고 싶어요. 과연 그게 정말로 민주주의를 정말로 고민하는 그러한 가시 외교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의 국익에서 정말로 그게 엇갈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포기할 수 있는 이 용기라고 할까요? 지금의 그 일본의 역사 인식이 이렇게 후퇴가 돼가지고 무경화가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황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부정해놓고 안심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일본은 이른바 그 참전 16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일본이 이러한 과정에서 투입했던 인원수를 보게 되면 한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수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를 후방 지원을 갖다 일본에서 다 했다는 의미에서는 일본은 미국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입니다. 한국전쟁에서. 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이지만 역사적으로 큰 아픔을 안겨준 나라, 한국인들이 싫어하는 나라의 대명사, 바로 일본입니다. 오늘 진짜 일본 전문가를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 맡고 계신 남기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에 가려서 일본은 별로 중요치 않다 라는 시각도 있고 물론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에게 일본은 왜 중요한 나라인가요? 또 반대로 일본에게 한국은 왜 중요한 나라인지 좀. 네, 그게 지금 명확하게 그 정리되지 않은 문제가 악화된 한일 관계가 좀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양국에서 있다라고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요. 이 과거에 이제 냉전기에는 경제와 안보라고 하는 분야에서 위계적인 분업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불가결한 존재로 인식이 되고 있었고 탈냉전기에는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양국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는 그러한 관계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중일 간의 그 GDP 역전이 시작되는 이 시기쯤부터 이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동적인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부터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도 얽히면서 굉장히 장기적인 이 저강도로 진행되지만은 장기적인 복합 갈등의 시대로 들어오게 된 것 같아요. 지정학과 역사라고 하는 두 분야에서 이익과 가치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마침 이제 그 중일 간의 그 GDP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동아시아에서 이 역학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한일 관계도 굉장히 장기적인 저강도로 진행되지만은 장기적인 복합 갈등의 시대로 지금 들어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아무러지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을 하면서 북한을 대화 상대로 실질적인 대화 상대로 인정을 하고 중국을 협력의 상대로 간주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일본은 그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강화를 하고 여기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려고 하면서 중국을 이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정책으로 나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한일 관계가 역사 문제에 더해서 지정학적인 이런 미래 구상에서도 엇갈리면서 뭐랄까요 개선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태가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조금 추상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인의 삶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일본인의 삶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에서 조금 더 이 외교적인 운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한국과 일본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국제 질서를 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평화지향적인 그러한 질서로 가져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서로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과 일본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구조적으로 아마 양국이 장기적으로 20-30년 동안에 그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거는 인구 감소 문제인데 인구 변화의 문제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라고 하는 3중의 위기에서
통해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구상을 일치시켜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 양국 다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본은 항상 최근에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이 건전한 관계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건전한 관계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오랫동안 한국이 일본한테 요구해 왔었던 거예요. 일본이 이른바 건전한 역사 인식을 가지면서 네. 과거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이 새로운 관계, 그런 의미에서 건전한 관계로 한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이 요구해 왔던 건데, 아베 정부 들어와서 오히려 거꾸로 이제 한국에 대해서 이제 건전한 관계를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굉장히 삐그덕거리면서 일본 쪽에서 오히려 이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자 이렇게 요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함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015년 합의를 준수하라라고 하는 얘기고, 강제동원 문제, 저는 뭐 강제동원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 강제동원 문제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걸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한일 간에서 굉장히 긴 경위가 있는 문제인데, 1965년 상태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로 후퇴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990년대 들어와가지고 1965년도에 한일 관계가 가지고 있던 한계,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졌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93년도에 나온 고노다마, 95년도에 무라야마 담화, 그다음에 98년도에는 이러한 일본 쪽의 역사인식을 공유하는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2010년도에는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이라고 하는 거에 100년이라고 하는 시점에 나온 간 나오토 다마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한국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한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1965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노력들을 무화시키는, 없던 걸로 해버리는 그러한 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상당한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일 관계의 항상 최대 걸림돌은 결국 과거사인데, 그것도 현재 최대 현안은 강제징용 해당 문제 아닙니까? 이게 왜 이렇게 양국 입장이 엇갈리고 해결이 어려운 것인지. 네, 뭐 이거는 그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문제로 결국에는 환원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용어도 그렇죠. 우리는 강제 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건 사법부의 판단에 나오는 용어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약간 중화시켜서 표현하는 걸로 우리 정부도 가끔 이제 강제 징용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용어의 문제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징용이라고 하는 거에 이미 강제성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강제 징용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도 그렇고, 징용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의 그 이 법 체계를 어느 정도 인정한 듯한 그러한 용어인데, 식민지지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징용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그러한 이 문제점이 좀 있는 표현입니다. 더구나 일본은 이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이런 식으로 더 이 문제 이 심각성을 낮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미 합법적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틀 속에서 단지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문제의 성격을 굉장히 이 낮춰서 부르는 그런 용어죠. 2018년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일본은 그 사실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의 말이 일리가 있는 건가요? 그게 아마 일리가 없다고 하는 거는 일본 정부도 조금 느끼기 시작했던 거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일본조차도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든지 뭐 이런 말로 좀 풀어서 얘기하는데,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얘기가 가지는 그 부담, 이런 거를 일본 쪽도 느끼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18년도의 판결이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에 기초를 해서 그 일본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위자료라고 하는 이름의 배상을 요구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배상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65년도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을 끝냈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배상이라고 하는 거는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1965년도에 청구권 협정이나 기본조약에서 일본이 식민지 지배 책임을 인정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식민지 지배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인정하지 않고 단지 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라고 하는 데에서 한일 관계를 매듭지었던 방식의 연장해서 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재산 문제, 재산권이라고 하는 민사상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타결한 데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던 것이고 식민지 지배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미 그것이 다 65년도에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거든요. 일본이 얘기하는 그 국제법 위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일 간의 조약과 협정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한국의 헌법이나 국내 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문제제기였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우리 헌법 정신이나 협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가져가면은 이러한 판단은 너무나 당연한 판단이거든요. 한국의 국내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일본이 요구하는 건데 그러한 그 요구조차가 굉장히 이 국제법 일반의 인식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의 인식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법 교과서에도 여러 가지 학설들이 나와서 헌법이 오히려 조약이나 이 협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도 있고 국내법 위라고 하는 것도 소수설이지만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조약의 우위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는 것이 다수설로 가고는 있지만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러한 교과서에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일 뿐인 그러한 주장을 국가가 나서서 이걸 일방적으로 외국한테 강요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외교적으로는. 이 문제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해결이 되질 않았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해방 이후 지금까지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라고 하는 이 입장을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정부도 식민지 지배는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대일 외교를 해왔던 거예요. 1965년도의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입장을 하나로 이렇게 수렴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합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합의하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각자 서로의 입장은 견지를 하되 더 이상 이 문제는 따지지 말고 그 중간선에서 현안을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 걸로 나갔던 겁니다.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2018년도의 판결인 거죠. 결국에는. 근데 이거는 확정 판결인데 사실은 이 판결이라고 하는 2012년도에 이미 나왔던 판결이에요. 근데 이거는 문재인 정부라서 특별하게 이런 판단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 정부가 어떠한 정부도 이거는 처리하지 않았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법적으로 물어보자 그러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이 판결은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이가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거를 조금 더 탭을 위에 올려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를 궁극적인 해법으로 한번 가져가 봅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한국과 일본 정부가 앉아야 되는 문제죠. 근데 그걸 일방적으로 서로에게 입장을 강요하는 문제가 지금 양국 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좀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입장을 주장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본 덕분에 우리가 과거에 조선의 군대화를 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전후 배상금 덕에 이렇게 경제 발전을 했다. 식민지 근대화론도 이거를 잘 대변하고 있는 이론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일리 있는 이론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본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배상금이라고 하는 말씀하셨는데 배상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시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배상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배상금을 주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민지 지배 불법성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은 인정하지 않는 논리니까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는데 왜 배상을 해라고 하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배상금이라고 하는 건 실시된 적이 없고요. 그런 점에서 또 이 식민지 시기에 일본에 의해서 근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수치상으로 경제적인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식민지적인 근대화의 아주 작은 가늠자일 뿐이지 그걸로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건 저는 노예 사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조선은 그 19세기 말에 이미 주체적으로 네. 근대 국민 국가 형성을 위한 사상과 운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일본에 의해서 왜곡된 것이 그 이후에 역사의 전개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주의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그 근대 없는 자주 없는 근대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계속 엇갈려 나간다라고 하는 게 이 한국 민족주의의 문제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데 계기를 만든 것들이 일본이었단 말이죠. 그럼 먼저 이제 근대 없는 자주의 문제인데 아직 우리가 근대를 주체적으로 계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에 의한 개항으로 그러니까 1876년도 이른바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조일수호 조교라고 하는 한국이 맺은 최초의 조약에 의해 가지고 조선이 자주의 국가로 국제사회에 편입이 됐단 말이죠. 이게 이제 근대 없는 자주의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로부터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자주 없는 근대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1910년도에 일본에 의한 병합 조치 때문에 우리가 이 자주라고 하는 것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근대화가 시작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약간 디지털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자주 없는 근대라고 하는 거는 자주가 0인 상태에서 근대가 1인 것이고 근대 없는 자주라고 하는 것은 근대가 0인 상태에서 자주가 1인 상태인데 이거는 자주와 근대라고 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그러한 민족국가 건설이라고 하는 과제 앞에서 봤을 때는 0과 1을 곱하면 어느 쪽도 0인 거예요. 이루어지는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이 통합하는 노력을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몰아넣었던 것 이걸 질국으로 가져갔던 것이 일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유죄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합시키는 길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근대를 추구하는 민족주의와 자주를 추구하는 민족주의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통합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이미 뭐 우리 안에서 그 근대가 이 식민지 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과제 또는 목표 의식을 희석시키는 논리이고 이 노예적인 그러한 그 발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뭐 일본 이 사회적으로 뭐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우경화했다라는 말이 최근도 아니고 상당히 오랫동안 나왔던 말인데 정말 일본이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경화를 많이 했는지 또 우경화를 했다면 또 원인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우경화했다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보수화와 우경화의 문제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경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은 아베가 등장한 이후에 일본의 이 우경화 경향이라고 하는 건 좀 뚜렷한 경향이 있는 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역사와 지정학이라고 하는 걸로 좀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개시하는 게 201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서 우리가 전선을 가지고 일본에게 꾸준히 일본의 노력을 요구해 왔던 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일본한테 역사전을 갖다가 펼쳐왔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일본이 이제는 거꾸로 한국에 대해서 역사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게 2014년부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메이지 산업시설의 그 유네스코 등재라든지 사도광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나아가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일본 안에서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거꾸로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갖다가 그 유네스코 자료유산으로 좀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일본이 아주 체계적으로 반대를 해오고 있고 국제적인 그러한 무대에서 일본이 스스로의 입장을 갖다가 주장을 해나가면서 한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다라든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역사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지표인데,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 일본 정부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과거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로 일본이 스스로 자제하는 그러한 노력, 스스로를 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해왔던 것이 그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아베가 등장한 이후에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본이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잘못이 없었다. 일본은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요. 그거에 대해서 이 일본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이거는 시비를 걸어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받아치는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거는 역사 문제에서 굉장히 그 우경화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뭐 그러한 것들이 대중적으로는
혐한, 혐중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웃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 그런데 이제 그 지정학적으로도 이러한 문제에서 무관하지 않은데 이러한 역사 인식이 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도 일본이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 과거에 일본에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거의 금기시되는 용어였거든요. 그 터부시되는 용어였습니다.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왜냐하면은 뭐 국방 지정학이라든지 뭐 이러한 용어 속에서 일본의 팽창적인 그러한 전쟁과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그러한 논리로 이용됐었기 때문에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는 적어도 전후 일본에서는 금기시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 출판업계에서 그리고 이 미디어에서도 전면으로 등장하는 게 이게 또 아베 시대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정학적인 그러한 구상이라고 하는 게 일본에서 일본 발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정학적인 전략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슨 서태평양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구상도 나오고 있어요.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일본이 일본의 지정학 전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미중 사이에서 일본이 주도가 돼서 대만과 아세안과 호주, 뉴질랜드를 하나의 그 전략 구상 속에 집어넣어서 일본이 이걸 뭐 주도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더 나와가지고요. 합동 1905년 체제 이런 용어가 나왔고 이게 일본 안에서 수용되고 있고 이게 과거 지정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금기시했던 그런 미디어 안에서도 지금 이게 이런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극동 1905년 체제라고 하는 거는요. 그 이 용어를 쓴 사람은 뭐 지지와 야스아키라는 사람인데 젊은 안전 보장 전문가인데 그 개념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과거의 전통적인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패권 국가였던 중국이 약체화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니면은 자제적인 그러한 입장을 견지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한국 뭐 조선이라고 하면서 괄호해 가지고 뭐 적어도 남반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한반도의 남부 그다음에 대만이라고 하는 게 지정학적으로 하나로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것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지탱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단서를 달아놓긴 했어요. 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체제가 동아시아에서 성립한 것이 포스머스 조약에 의해서였다.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끝나면서 1905년도에 성립이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극동 1905년 체제로 명명을 하고 이것에 의해서 일본의 안전 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지정학적인 그것도 식민지 지배를 전제로 해서 성립했던 그러한 지정학적인 구상을 지금 일본에서 아무 꺼리낌 없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른바 우경화의 하나의 증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막 중요한 시점마다 결국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등장이 자꾸 언급되는 것 같네요. 일본이 사실 뭐 과거 우리에게 수차례 아픈 기억을 되게 안겨주었고 우리와 표면화된 갈등도 있고 잠재된 문제들이 많은데 믿을 만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럼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거겠죠. 뭐 우리 하기 나름인 부분이 아직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는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나가야 된다. 일본과의 관계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이 굉장히 위험한 방향으로 지금 틀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일본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아울러서 강조를 해두고 싶어요. 우리 정부가 강조하는 것처럼 김대중 우부지 공동선언 정도의 일본이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위험하지 않은 나라이고 그것을 점검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일본한테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대중 우부지 공동선언은 굉장히 중요한 문건입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적어도 한일 관계를 지금 규율하는 기본 문서인 건 분명해요. 근데 그 문서가 어떤 문서인가라고 하는 거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가 담겨 있는 문서인데 그 정부마다 또는 논자마다 일부분만 가지고 그 문서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김대중 우부지 공동선언은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평화적이고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그러한 질서 구축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인데 한국과 일본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현안을 해결해야 되고 그 현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를 직시를 하고 한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를 운영을 할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이 과거를 직시를 하고 미래지향으로 나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 양국이 서로에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민주주의와 평화라고 하는 두 개의 가치를 한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당시 일본 총리였던 오부치 총리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온 것을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민주화 노력을 평가를 한다는 거였죠.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전후 일본이 네네. 전수 방위와 비핵 3원칙을 견지하는 그런 평화 헌법 하에서 평화적인 노력으로 동아시아에서 기여한 바를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저는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양국이 공유했다라고 하는 걸로 보는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이게 발전이 되어서 동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만들어가는데 한국과 일본이 공동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로 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정말 일본이 과거 직시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데서 의문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하나의 문제점인 거고요. 또 하나 일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본이 정말로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라고 하는 원칙을 정말로 견지하고 있는가,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거를 견지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본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이 입각해서 한일 관계를 조율해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본은 믿을 만한 상대가 되는 건데 그 점에서 과거 직시와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점에서 아직은 정확하게 일본의 입장을 우리가 확인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대일 외교의 기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또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좀 변화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것을 수동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중국의 부상, 미일 동맹이라는 격학관계 때문에 일본이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안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정도 명분이 되고 있긴 하죠. 그러한 그 일본이 처해 있는 안보 환경을 돌파하는 방향이 반드시 그러한 방향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을 수 있죠. 아직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일본 안에서도 그러한 옵션들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 노력이라든지 안보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안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본이 구태여 그런 방향을 설정을 하고 강조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데에는 전후에 일본이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러한 숙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앞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와 유럽 대결 구도가 형성된 상태고 이와 관련해서 신냉전 시대가 도래한다 언론에서 많이들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선 한 중국, 러시아 대 한미일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는 게 또 그런 신냉전 관련해서 연장성산으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일 동맹이 갖는 의미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먼저 그 신냉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약간 저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아직은 신냉전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또 용어가 현실을 구성하는 그런 이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구성주의적 현실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도 현실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신냉전을 회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절박한 과제라고 한다면은 그 용어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냉전이 개시되고 냉전이 굳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게 한반도라고 한다면 한국이라고 한다면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전혀 이 바람직한 상태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신냉전을 회피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모아가야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신냉전이라고 하는 용어는 좀 조심스럽고 더구나 지금 전제로 깔았던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유럽과 이 러시아 또는 중러 간의 이러한 대립이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와 동시에 지금 유럽 안에서도 입장이 굉장히 또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유럽 자체가 지금 하나가 아닌 상황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러도 지금 아직은 하나가 아닌 상황이거든요. 서로 지금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지금 진영으로 갈리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진영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열심히 쓰고 있는 용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과제를 설정하고 전략을 만들어가고
실천을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근데 미일 동맹은 지금 분명하게 그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지금 경사하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일에 이쪽으로 한국이 경사했을 경우에 신냉전이 조금 더 가시화하는 것이고, 냉전 하에서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굉장히 위계적인 안보 분업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미일동맹 하에 한미동맹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이런 위계적인 질서로 한국이 편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지금 그 대중 포위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코스라든지 무슨 쿼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강화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고, 쿼드가 지금 약간 인도나 이런 쪽에서 그 입장이 약간 갈리기 때문에 쿼드 자체 그 정말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유보해야 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기제 속에서 한국이 조금 더 이쪽으로 경사한다고 하는 것은 한미일 간의 그런 삼각 안보 협력이 위계적인 그런 걸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른바 중견국, 글로벌한 중추 국가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외교적인 그 입지를 버리고 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것은 또 한편으로는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대중 포위망으로 가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외교적인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정작 일본이 과연 이러한 구도로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본도 굉장히 이중적인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런 점에서는 일본도 굉장히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이 부분을 조율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특히 기시다 내각 들어가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미일동맹 중요하고 미일동맹 기축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이 이거는 뭐 흔들림 없는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일본 외교에서 버리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지향하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일본 안에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일본은 특히 기시다라는 사람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고 하는 걸로 이거를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고 하는 거는 고치카이라고 하는 자민당 안에 이른바 리버럴한 파벌 속에 자기는 속해 있고 그 전통을 자기는 중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미야자와 기이치라든지 오이라라든지 또 스즈키라든지 이런 고치카이에서 수상 경력을 했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자기는 그런 사람들의 외교를 한다라고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당시에 일본 안에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중일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담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중국 쪽에서 그러면 이러한 그 발언이 나왔을 때 일본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기시다가 고치카이 외교를 얘기를 하고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를 할 때 중국 쪽에서 나오는 반응들을 보게 되면은 이 미야자와나 오히라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중일 관계에서 했던 그 역할을 중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시다의 그러한 대중 메시지를 중국은 읽고 있어요. 예컨대 바이든 대통령이 그 베이징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보이콧하는 그러한 외교를 펼쳤을 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동지들을 뭐 라이크 마인드라고 얘기하죠. 그러한 국가들 갖다가 이렇게 끌어 나가려고 그러한 노력을 했을 때 일본은 보이콧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파견하는 사람을 조율을 하면서 중국한테 일정 정도 배려하는 듯한 그러한 외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보이콧을 하는 그러한 외교를 하면서도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면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중국은 또 이해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러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디커플링하지 않는 그러한 외교를 갖다가 지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신시대 리얼리즘 외교라고 하는 것이 약간 모호하니까 모호성을 견제하고 있는 그러한 외교니까 미국 쪽에 배려하는 그러한 외교를 하면서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왔습니다. 경제 안보는 미국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확실하게 미국의 그러한 이 입장에서 일본이 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일 동맹 3.0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가지고 미일 간의 이제 그 외교 안보 2+2는 오랫동안 진행해 왔어요. 외무장관과 방위상, 그러니까 미국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죠. 이렇게 2+2라고 하는 걸로 4명의 강요가 모이는 그런 그 외교 노력은 여러 번 해왔는데 일본이 외교 경제 강요 회담을 만든 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일 동맹 3.0을 지탱하는 그런 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발 리스크에 대응을 하고 중국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일본이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지만 네. 이 이코노믹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하는 점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단을 이 안보적인 수단으로 끌고 가서 안보 수단으로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리스크 관리의 측면에서 경제 안보를 얘기를 하지 경제를 안보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나아가서 대중 디카플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기시다의 외교 브레인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일본은 중국하고의 협력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그런 외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자체도 1층에서는 대중 압박, 중국에 대한 압박 게임을 하고 있는데 2층에서는 협력 게임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실은 미국도 최근 들어와가지고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정상회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간간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제제재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1층과 2층에서 압력 게임과 협력 게임을 하면서 사다리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긴밀하게 만들어가서 미국에 동조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 경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 자체가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이 모호한 그러한 외교 행동을 지향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나치게 일본보다도 먼저 이 선명한 그러한 기치를 내걸고 여기에 편입되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본이 영리하게 외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들리는데요. 네. 이 가치 외교라는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양자택일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의 그 미국이 주도하는 그 대중 포위망 형성이 한국이 결국에는 입장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근데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우리 한국은 그러면 일본처럼 이렇게 영리하게 외교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일본을 롤모델로 일본과 같은 외교 방식으로 우리가 좀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의미 좀 드는데 적어도 우리 정부가 지금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더라도 실제로 움직이는 게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정말로 그렇게 드러내면서 바로 진짜 그렇게 행동을 옮기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일본도 가치 외교라고 쓰고 하고 있는 거는 국익 외교거든요. 국익 외교를 가치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미국도 그래요. 예컨대 지금 뭐 권위주의와 민주주의의 그러한 그 대결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그러한 접근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국도 여차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가치보다는 국익으로 가는 게 미국인 것이고 다만 그거를 가치로 풀어서 너 어느 쪽을 선택할래 그러면서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그러한 이 어떤 그 전략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지 가치 외교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걸 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컨대 유럽 국가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라고 해가지고 이 나토에 들어가면서 크루드를 버렸단 말이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처럼 내던져 버리면서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과연 그게 정말로 민주주의를 정말로 고민하는 그러한 가치 외교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 국익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레토릭으로 활용이 될 때 그거는 국익 외교의 한 측면으로서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부분이겠지만 우리의 국익에서 정말로 그게 엇갈리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포기할 수 있는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이 용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걸로 우리 외교를 몰아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저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치 외교라고 하지만 결국 국익 외교의 연장선상에서 국익 외교가 가치 외교로 포장된 그런 외교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한미 안보조약도 그렇지만 미일 안보조약의 군사적인 동맹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일본의 평화헌법과 모순되는 면이 사실 있어 보이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데 뭐 일본이 방위비를 이번에 세계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 1% 정도로 늘리고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명기했잖아요. 결국 평화헌법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일본의 개헌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렇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평화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형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이지 평화헌법 개정으로 이걸 밀고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가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형법이라고 불리는 거는 구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 전쟁 포기 조항이 있고 그래서 병력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조항이 들어있는 것이 이제 평화헌법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인데 그거를 그 개정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그 곤란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성헌법이라고 하는데 바꾸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헌법. 그러니까 일본은 양원인데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공의 3분의 2라고 하는 찬성을 얻어서 발의를 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국민투표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투표에서는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어야지 돼요. 국민의 유효투표에. 근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물론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5월 3일이 그 헌법이 공표된 날이라서 그때를 전후로 해가서 상당히 많은 그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 여론조사를 해요. 근데 그러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여론조사 때마다 이 개헌에 대한 지지가 높아져가지고 과반 정도가 이 헌법 개정에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실제로 그게 어떤 정치 일정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실시되는 여론조사. 그러니까 예컨대 지난번에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파가 3분의 1을 갖다 획득했다. 이제 개헌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개헌 논의를 국회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시다 총리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개헌 일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올라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찬성하느냐 아느냐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해요. 그때 제시된 일본 국민들의 의사는 뭐냐면은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시작할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과반을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개헌을 갖다가 이제 3분의 2 개헌파가 발의를 해가지고 국민투표에 물었을 때 과연 과반이 나올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서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유효 투표의 과반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얻을 수 없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과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정말로 할 수 있느냐? 한다면 이거는 아마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일본이 뭘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러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2015년도에 평화안보법제 개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헌법이 있다 하더라도 헌법 제구조가 있다 하더라도 일본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미 제도화를 해놨고 이번에 이제 이 안보 관련 세계 문서의 개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보기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는 2% 조항, 1% 조항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없애고 GDP 2%까지 방위비를 늘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부분과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보유한다라고 하는 걸 명기해 놓은 부분이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명백히 평화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평화헌법이 있어서 어느 정도 이게 제동장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평화헌법이 제동장치가 될 수 있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만들어 놓은 데서 이게 지금 의미가 있는 건데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급을 요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논의가 없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평화헌법은 지금 거의 형해화됐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주 나쁜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결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아주 나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 그러한 점에서는 뭐 이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북한이 핵국가를 갖다가 명백히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실패, 북한 자체가 어쩌면 굉장히 실패한 그러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도 비슷한 의미에서 지금 실패한 방향으로 지금 국가의 그 방향을 설정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걱정할 것도 지금 걱정이지만은 일본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조직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이 안고 있는 문제는 인구 위기거든요. 인구 감소라고 하는 일본이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GDP는 계속 저하하고 있고 생산 능력 인구는 저하하고 있고 생산 지수도 낮아지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일본이 부양해야 할 인구는 지금 전후의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75세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202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7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사회보장급부비라고 하는 게 아주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재정 위기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하고 이걸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죠. 그러니까 증세로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증세로 갔을 때 그러면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 거고. 근데 그럼 국채로 갈 것인가? 근데 국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유사시에도 국채 발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텐데 지금 평시에 국채를 발행해가지고 이걸 갖다 한다? 그럼 정말로 유사시에는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는 그런 논쟁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커다란 이 논쟁 속에 일본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우리 정부가 반경능력 행사 시 한반도에 대해서 반경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 헌법상 당연히 우리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를 했는데 일본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아주 긴급한 상황이 될 테고 우리가 자체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반박해서 이게 상당히 논란을 낳았는데 이제 얼마나 저희가 이거를 걱정해야 되고 심각하게 봐야 되는 건지 좀. 분명히 우리는 우리 한반도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한일 관계에서 한일 기본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또 나오는데 적어도 우리는 한반도 전체의 관할권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고 그것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과 일본이 교섭을 통해 가지고 국교 정상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정도 양해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만 만일에 한반도에 대해서 일본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개시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는 한반도에 대한 관할권을 우리가 주장을 하면서 일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거는 반경 능력이라고 일본은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선제 공격인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게 그동안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논의해 왔던 거를 지금 반경 능력이라고 하는 걸로 지금 바꿔치기 해가지고 지금 이걸 통과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반격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의 공격이 없이도 하는 게 반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으로 전수방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선제 공격인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을 만일에 그럼 저쪽에서 물어왔을 때 우리가 하지 말아라 했을 때 일본이 그만두어서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도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이죠. 아주 근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정밀한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걸 일본이 먼저 이렇게 해놓고서는 통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개헌이 된다면 우리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이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까요? 그거는 북한이 핵국가가 되는 거하고 똑같은 정도의 파괴적인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도적인 제약이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이제 거의 실체적인 능력으로는 군사대국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마지막 남아있는 어떤 빗장이라고 그럴까 제동장치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동아시아의 안보체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다자적인 그런 일본의 그런 돌출되는 것을 견제할 수 있는 또는 미일 동맹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돌출된 그런 동맹으로 발전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걸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이 개헌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건 아마 엄청난 큰 변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하는 의미는 미일 동맹을 좀 더 안정화시켜서 미일 동맹에서의 일본에 대한 커미트먼트, 공약이라고 하는 거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와 함께 이 정치적인 발언권을 높여나가겠다,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군사 대국이 아니라 정치 대국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치 군사 대국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될 건데 만일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신냉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은 가시화되어 있지 않지만 신냉전을 현실화하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미중일 삼국지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겠는데 군사적인 면에서는 러시아도 여전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4강 체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그게 저마다 다른 그런 개성을 가지면서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일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를 알 것이고 그런 미일 동맹 강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리액션으로 중러가 하는 게 거기에 북한이 포함돼서 북중러라고 하는 이른바 북방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또 긴밀해지고 강화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 대만이 또 이쪽에서 흡인력
이 강해지면서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상당한 정도로 아직은 느슨한 상태에 있는 미일 간의 전략 경쟁이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굳어지면서 진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외교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본이 개헌하고 재무장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군사내국화, 노골적 야욕 이렇게 리드를 뽑는데 지금 이 움직임에 대해서는 군사내국화를 추구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더 이상 그 수동적인 행위제로 남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지역에서요.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고 그러면서는 적어도 군사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 그래서 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사고를 경직화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본이 그런 메이지 유신에 성공한 직후에 뭐 한반도를 발판으로 삼아서 대륙 침략을 막 해나가는 그러한 국가로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갖다가 장악하는 그런 국가로 나갈 것이라 아니면 1930년대 후반에 그 군부가 일본을 지배하면서 이른바 군국주의 일본으로 나가면서 동아시아의 그 뭐 대동아 공영권 같은 그러한 일본의 독자적인 영향을 가지고 거기를 주도하는 그런 국가로 갈 것이냐. 우리 한국인에게는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이렇게 잔상으로 짙게 남아 있어서 그러한 일본을 경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 직후의 대륙 침략 국가 일본 또는 뭐 1930년대 동아시아 헤게모니를 장악했던 그러한 일본. 사실은 일본이 추구하는 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일본과 30년대부터 시작하는 일본 사이에 있는 1920년대 일본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기시다가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베 국장 때 그 조사를 통해서 기시다가 자기 비전을 좀 제시한 게 있는데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니토베 이나조를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제시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 스가 전 총리가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입을 빌려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제시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야마가타 아리토모와 이 니토베 이나조는 그 근대 이후에 일본의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한쪽은 군부가 주도했던 것처럼 대륙 침략 국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본이고 또 하나는 미국, 영국 등의 이 앵글로색슨과 이른바 해양 국가들이죠. 해양 국가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국가 전략 이걸 추구했던 사람이고 이른바 국제협조주의라고도 하는 그런 입장인데 기시다 총리가 끌어들였던 니토베 이나조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구상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니토베 이나조라는 사람이 이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국제연맹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그 불안정한 국제협조주의를 이끌어갔던 그리고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일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군사적인 그 힘을 배경으로 해서 국제질서의 판을 만들어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게 기시다나 그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일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본이라고 하는 거를 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만일에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명확한 노선으로 나아갈 것이고 좀 더 분명한 지향을 가지고 나갈 것이고 이 중국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그런 정치 대국이라고 하는 거를 추구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자위에도 이렇게 개헌하고 군사내국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반적인 군대가 된다고 보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뭐 자위대라고 하는 거는 충분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춘 물리적 폭력 조직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병력의 그 수준으로 봐서도 군사적인 종합 능력이라고 하는 게 세계 뭐 5, 6위권까지는 지금 돼 있는 상태니까 더구나 이번에 이제 안보 관련 세계 문서가 지향하는 거는 만약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거의 10년 이내에 제 3위의 군사대국으로 일본이 발돋움한다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동아시아만이 아니라 글로벌한 수준에서의 군사대국이라고 하는 걸로 가는 거기 때문에 능력만이 아닌 어떤 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의지를 갖춘 그런 군대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조금 성급한 걱정인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그 일본의 역사인식이 이렇게 후퇴하면서 이 우경화가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러한 황군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전혀 부정해놓고 안심할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전후 헌법이라고 하는 거는 구조가 1조부터 8조까지가 1장으로 돼 있어서 이게 천황제에 대한 규정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구조가 이게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돼 있는 그래서 병력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 부정과
전력 불보유라고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긴밀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고 교환 조건에 성립된 그런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그 미 연합국의 점령하에 있던 상황에서 독립을 하게 될 텐데, 독립해서 국제사회로는 이제 나올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헌법을 갖고 거기에서 군대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더구나 이제 천황제라고 하는 게 지금 살아남은 상태에 있고 국제 전범 재판에서 소추도 되지 않은 상황이니까 천황이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본의 군대가 부활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황군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걱정이 주변 국가에 많았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강화 독립을 반대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절대로 황군이라고 하는 것의 부활은 없다. 천황제가 살아남았지만 군대를 갖지 않은 나라니까 황군이라고 하는 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득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서 구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천황제는 살아남았죠. 역사적으로 인식은 계속 후퇴하고 있죠. 과거에 천황제가 있었던 그러한 일본이라고 하는 걸 아름답게 그리는 일본이 지금 한편에 있죠. 거기에 지금 강군이라고 할까요? 세계적으로 3위의 그런 군사력을 갖춘 일본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변 국가에는 위협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6.25 전쟁 때 알고 보면은 군사적으로 깊게 관여한 나라 중에서 사실 일본도 깊게 관여한 당사국이라고 제가 봤는데 일본이 그 6.25 전쟁 당시에 어떤 식으로 얼마나 관여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본은 후방 기지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했던 국가죠. 그 당시에는 아직은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국제사회에서 독자적인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일본의 그 권리는 없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지만은 미국의 점령 하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신뢰를 얻어서 강화 독립을 좀 빨리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본의 당시 정부의 의사였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했던 측면이 있죠. 그 의미는 굉장히 큰데 예컨대 이제 전쟁 초기에 우리가 쭉 밀려나면서 낙동강에 전선을 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낙동강 전선을 방어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르신들은 잘 아시겠지만 쌕쌕이라고 하는 제트기가 날라와가지고 기총소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전선을 역전시키는 그런 발판을 마련했던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었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전부 일본이라고 하는 후방 기지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것이었었습니다. 당시 전투기라고 하는 게 비행 거리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가지고 큐슈의 북부 지방에 있는 가장 한반도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이륙해가지고 낙동강 정선 정도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게 최대한이었거든요. 근데 아직 미국은 여기에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에 주둔해 있던 미군이 거기서 들어와 줬고 그래서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는 거를 방어할 수 있었고 사세보나 그 요코스카나 이런 기지에 있던 해군 기지에 있는 그러한 전함들이 전부 집결을 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왔던 것이었고 또 인천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 미군은 거의 한반도 지리를 몰랐기 때문에 한반도의 전략적인 이 조건들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일본 군인들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죠.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현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로지스틱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후방 지원을 얼마나 잘해주느냐 총력전의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전선에서 백병전 치르는 군인들만이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적재적시에 이렇게 넣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전부 일본이 도맡아 했던 거죠. 거기에는 일본이 민간인들도 그리고 민간의 선박들도 다 이렇게 징집이 돼가지고 한반도에 물자를 보내주고 뭐 병사를 보내주고 하는 그러한 걸로 이용이 됐었습니다. 일본은 이른바 그 참전 16개국엔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공식적인 참전국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러한 과정에서 이 투입했던 인원수를 보게 되면 한 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인원수는 현대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로지스틱스를 거의 후방 지원을 갖다 일본이 다 했다는 의미에서는 일본은 미국 다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가입니다. 한국전쟁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 없이는 한국전쟁을 싸울 수 없었고 한국전쟁에서 어떠한 전략도 미국이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6.25 전쟁에서 일본은 그런 의미에서 후방 기지 국가로 관여를 했고 그 상태가 정전이라고 하는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면서 일본은 그런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수준으로 지금 확대되어 있는 정전체제 안에 일본은 확실하게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뭐 중러 북 이렇게 권위주의 세력에 맞서서 한미일 가치 동맹, 뭐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나라끼리 뭉쳐야 된다 이런 의견이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한국과 일본이란 나라가 이렇게 동맹을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요.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으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까 얘기했던 그 극동 1905년 체제의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를 확정하는 그런 노선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가능한 한 회피해야 할 시나리오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 긴밀한 협력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돌출된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일본을 이 견제할 수 있는 지렛대나 통로를 가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금 더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가면서 대화와 소통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안에 다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대일본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시다에게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다. 안미 경중이라고 하는 생각, 우리처럼 그런 게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보 면에서는 미국이랑 붙어서 미일 동맹으로 가면서 중국을 견제하지만 기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놓지 않을 거고 아마 놓지 못합니다. 일본도. 그런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일본도 굉장히 틈새에 끼어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한국과 조금 더 협력을 하면은 이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조금 더 완충지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대립이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대를 만들 수 있다. 더구나 일본도 한국도 지금 이렇게 작은 나라, 약한 나라가 아니고 네. 글로벌한 의미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러한 협력을 하면서 동아시아의 안정적인 평화 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본을 설득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협력과 대화 소통이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네. 예, 오늘 서울대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중심으로 정치 외교적인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전문가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